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햄프턴 사이즈 즈음, 절망의 땅 장진호의 미 해병과 불굴의 영웅들.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논픽션 아마존 올해의 역사책. 6.25 전쟁 당시 가장 잔인했던 장진호 전투를 다룬 햄프턴 사이즈의 최고 걸작. 책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는 미 제1해병사단을 중심으로 한 편의 전쟁 드라마입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이 전쟁 초기 오합지졸에 가까운 남한군과 미군을 비유했다면, 이 책은 베테랑 미 제1해병 사단장 스미스 장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세부 계획 실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졌으며, 상륙 초기 공격을 설계했던 제1해병 사단장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장군을 메가더의 그늘에 가려져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해병 죽음에 대한 책임은 커녕 양심과 정의에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모 해병 사단장 임모 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미 해병 사단장이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전쟁 초기 메가더는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수많은 미군을 전사시키거나 행방불명 혹은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어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던 미 제1해병사단마저 메가더의 자만심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중 가장 베테랑이었던 듯한 그들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미스의 사단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틀턴에서 급하게 투입되었지만 사단 장교들과 부사관의 대부분은 노련한 전사들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과달카날, 타라와, 이오지마,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활약한 제1해병사단 올드 브리드 대원이었다. 그들은 상륙작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증명하는 훈장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해병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대의 지프에 실어야 할 만큼 많은 훈장들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퍼플 하트 미국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주는 훈장들을 운반하려면 트럭 한 대는 필요했을 것이다. 군대 중에 군대 제1해병사단은 미국이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용감하고 잘 훈련되어 있었다. 스미스 사단에서 복무한 어느 해병 대위는 세계 최강의 사단이었다라고 자랑했다. 우리는 주인의 적에게 송곳니를 박아 넣는 것만 생각하는 사슬에 묶인 위험한 사냥개 도베르만이었다. 스미스는 메가더가 침공을 이끌고 있는 마운틴 맥킬리함에 소란스러운 기자들을 초청한 것이 약간 못마땅했다. 그는 메가더의 사람들이 확신에 차 기대했던 그의 승리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기자들을 모은 것이 볼썽사납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은 선전용 전쟁이다. 우리 함정은 구경꾼들로 들끓고 있다라고 경멸조에 글을 남겼다. 이 책 중심의 갈등 구조는 영웅 스미스 장군의 미 해병대와 메가더 그리고 그의 참모로 10군단을 이끌었던 알몬드 장군일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메가더는 스미스 장군의 제1해병사단을 알몬드의 10군단 예하에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스미스와 알몬드의 불협화음이 한국 전쟁의 변수로 작용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미칠 영향을 예리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여러 전투를 치르는 동안 매일 정확한 전투 사상자 수를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 그것은 그가 밤마다 하는 그만의 의식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 한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려고 하는 날카로운 회계사의 열정처럼 스미스는 전쟁의 정확한 인적 비용을 계산하고자 했다. 한국에서 스미스의 휘하에서 복무했던 어느 해 해병대 역사학자는 스미스가 병사들의 목숨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해병대가 도시 외곽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인명피해가 확실히 늘어난 것은 무리한 메가더의 데드라인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생각했다. 스미스는 9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억지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생각해낸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해병대가 25일까지 서울을 점령하려면 포격과 폭격을 집중해 도시 대부분의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민간인 사상자는 엄청날 것이다. 메가더는 침공의 진전에 매우 기뻐하며
자신은 다음 날인 9월 21일 아침에 도쿄에 있는 사령부로 돌아가고 서울을 향한 진격은 알몬드와 스미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이래 메가더는 단 한 번도 해안에 내리지 않고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진 마운트 맥킬리함에서 허풍을 늘어놓고 있었다. 메가더가 보기에 서울 수복은 소탕 작전에 지나지 않았다. 메가더 장군은 서울 점령은 식은 죽 먹기라고 스미스에게 장담했었다. 그러나 메가더는 그 광경을 끝까지 보기 위해 남한에 있지 않았다. 그는 700마일 떨어진 도쿄에서 자신의 궁정에 둘러싸인 채 세상과 격리된 그의 세계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서울 수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복잡한 상황에 신경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 더러운 일이 끝나면 승리의 장소로 돌아올 것이다. 한강을 따라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곡사포들이 화염을 토해냈다. 24시간이 넘도록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서울 땅은 심하게 요동쳤다. 종군 기자 레지널드 톰슨은 천천히 그리고 냉혹하게 도시의 마지막 생명 하나까지 사정없이 강타했다라고 썼다.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대량 살상으로 인한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짙은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끔찍한 해방을 겪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썼다. 스미스는 신중했다. 그는 꼼꼼한 기획자였다. 그렇게 타고난 면도 있었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면도 있었다. 그는 알몬드의 끊임없는 자극에 분개했다. 그러나 스미스의 공격적 민첩성 부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9월 29일 이른 아침 메가더 장군과 그의 아내 진은 도쿄에서 비행기에 탑승해 몇 시간 후 9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차량 행렬이 시내로 들어서자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서울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한 블록 한 블록을 지나면서 골격만 남은 건물들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차량 행렬은 잔해 더미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야 했다. 검게 그은 돌과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마구 뒤섞인 모습은 아마겟돈을 방불케 했다. 전쟁터를 떠나 있던 메가더 장군은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지만 그때나 나중에나 이 파괴의 원인이 자신이나 자신이 내린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자동차 행렬이 서울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메가더와 수행원들은 죽음의 악취를 더 많이 맡을 수 있었다. 전투의 마지막 날 서울은 골육상잔의 광기가 가득했다. 공산군은 진지를 포기하기 전에 여성과 어린이, 노인, 한국군 가족, 친미 성향의 사람들에게 복수했다. 수천 명이 처형되었다. 미군은 대규모 묘지를 발견했고 시체가 쌓여있는 집들을 발견했다. 지도에 표시된 장진호는 촌충 무리처럼 보였다. 그는 부하들이 미지의 곳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적이 어느 곳이나 숨어 있을 수 있는 산속이었다. 다시 한번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경험하지도 훈련을 해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울에서 경험한 시가전도 낯설었고 고산지대에서의 전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병 대원들은 공해상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해안가를 습격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스미스는 분명히 그 길을 따라 올라갈 수는 있지만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다. 산악지대를 이동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측면 부대를 보내 고지들을 확보하면서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병력과 차량 본대가 산 아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동안 이 측면 부대는 위에서 방어선을 형성하면서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부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동은 알몬드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렸다. 알몬드는 이런 스미스의 얘기를 아주 융통성 없는 교과서적 방법으로 치부했다. 스미스와 그의 장교들은 알몬드 계획이 성급하고 부주의하다고 여기며 경악했다. 알몬드 계획의 일부인 해병대의 진격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랬다. 그들은 알몬드의 발상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그러듯 단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공기놀이를 하는 것처럼 닥치는 대로 사단을 이리저리 섞었다.
나는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스미스의 작전 참모인 알파 바우저 대령이 훗날 말했다. 나는 알몬드 장군이 이 계획을 갑자기 그의 손에 잡힌 완전한 승리라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공정찰 기술이 발전했지만 메가더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넓게 펼쳐진 광야를 아무리 봐도 중공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무자비한 황무지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중공군 수십만 명이 있었다. 주요 기밀 사항인 그들의 전투력과 위치,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 무장 병력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았다. 25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또 다른 50만 명이 만주 국경에 집결했다.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마오쩌둥과 펑더와이는 만주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유엔군 중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제1의 병사단과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최고 군대 중 하나인 제9병단을 장진호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찰 비행을 하면서 메가더의 독특한 성격, 성급하고 터무니없고 예상하기 어려운 성격이 많이 드러났다. 메가더가 완전히 잘못된 압록강 우회 정찰을 정당하다고 믿는 것 외에 압록강 우회 정찰로 그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이제 메가더는 멈출 수 없는 잔인한 운명으로 행진하는 고대 그리스 영웅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고 유명한 육군 장성은 말했다. 최고 사령관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보좌관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한반도 동쪽 끝에서 바타는 바다로 남하하여 일본으로 향했다.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전투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책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호국 보훈의 달 추천도서 3권을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